일부에서 제가 쌀 배달부에서 시작해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현대 제국을 일구기까지의 숨가쁜 여정을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2부의 이야기는 그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 정주영의 가장 뜨겁고도 시린 고뇌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돈과 권력을 모두 쥐었던 철혈의 거인이라 부르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을 조용한 그림자로 살다간 한 여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비의 피눈물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2000년 내가 명예회장직을 내려놓으며 받았던 퇴직금 217억 원. 대재벌이 회사의 고열을 짜내어 마지막까지 사욕을 채운다는 세상의 온갖 비난 속에서도 내가 묵묵히 그 돈을 수령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내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잔인한 왕자의 난을 지켜봐야 했던 늙은 아비의 참담한 심경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던, 그러나 돈 때문에 가장 아파해야 했던 내 삶의 가장 어둡고도 찬란했던 순간들 속으로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아내 변중석.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대재벌 현대가의 안주인이라 부르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상상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아내는 평생을 몸베바지 차림으로 청운동 자택의 거대한 장독대를 닦고 수십 명의 직원들과 식솔들의 밥을 지어 대던 소박한 시골 아낙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봉틀 하나와 낡은 장독대 몇 개가 재산의 전부라 믿으며 재벌 총수의 아내라는 권위는커녕 사치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지요. 주변에서는 그런 아내를 온화함의 극치라며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어떤 대형 사고를 치든 그저 묵묵히 내조에만 전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가 내 평생 딱 한 번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낸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장남 몽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장남 몽필은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 내 고향 통천에서의 가슴 시린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본처인 변중석 여사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몽필이를 자신이 낳은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했을 때 나는 진행 중이던 현대건설의 중요한 공사 현장을 챙기느라 곧바로 빈소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밤늦게야 일을 다 마치고 무거운 걸음으로 빈소에 들어선 나를 보고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온화한 아내가 내 멱살을 잡자시피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냐고, 저 빌어먹을 사업이 무엇이길래 자식이 죽었는데도 일 핑계를 대며 이제야 나타나느냐고, 당신의 그 지독한 독종 기질이 결국 내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재벌의 총수라는 이름이 내 가족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굴레였는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 가문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로 2000년 내가 현대그룹 명예회장직을 내려놓으며 받았던 퇴직금 217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금액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퇴직금이었기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연일 나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대재벌 총수가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쌈짓돈을 챙기기 위해 회사의 고열을 짜내어 거액을 챙겨간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국회에서도 내 퇴직금 문제를 두고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라며
연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거대한 돈 217억 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에 담긴 늙은 아비의 참담한 피눈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단 한 푼도 넣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액의 퇴직금은 전액 현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 자금으로 고스란히 회사 통장에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은 내 아들들 사이에서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잔인한 싸움,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인해 모태 기업인 현대건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셋째 몽구와 다섯째 몽원이가 서로 그룹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행들은 현대건설의 만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흙먼지를 마시며 일구어낸 자식 같은 현대건설이 정작 내가 낳은 친자식들의 권력욕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내 심정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돈을 긁어 모아 현대건설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것이 바로 내 30년 넘는 경영 인생의 대가인 퇴직금 217억 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수모와 욕을 먹어가며 받아낸 그 돈을 손에 쥐자마자 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현대건설의 사재 출연 자금으로 전액 투입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이름 석자에 장사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형제간의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에게 아비가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신용과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늙은 거인의 마지막 눈물겨운 발버둥이었습니다. 세간에는 대기업 가문 자제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가는 달랐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려면 이 땅을 지키는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몸이 극도로 허약했던 둘째 몽근이를 제외하고 내 아들들은 모두 군 복무를 자원하여 만기 제대했습니다. 셋째 몽군은 육군 병장으로 거친 군 생활을 버텨냈고 다섯째 몽원이와 여섯째 몽준이는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전방을 누볐습니다. 훗날 대선 전 전국에서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면제 논란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을 때 야당과 여론이 대기업과 정치권을 향해 병역 기피의 칼날을 겨누었지만 우리 현대가 앞에서는 혀를 내두르며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당당함이 있었기에 나는 그 어떤 정치적 외압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1년 9월 전 세계의 이목이 독일의 작은 도시 바덴바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IOC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당시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완벽한 인프라를 자랑하던 일본의 나고야였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대한민국 서울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조차 패배를 직감하고 대충 구색만 맞춰 돌아오자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전두환 정부는 내게 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넘겼습니다. 나는 특유의 뚝심으로 전 세계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고급 시계와 화려한 기념품으로 IOC 위원들을 공략할 때
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정성 어린 전략을 택했습니다. IOC 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마다 신선한 한국산 꽃바구니를 매일 아침 배달하게 했고, 위원들의 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한복을 직접 맞춤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에 기회를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52대 27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서울 올림픽 유치의 대기적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바덴바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승리는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길을 살리기 위해 스포츠에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내 스포츠 사랑은 민속 씨름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민속 씨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경남대 출신의 젊은 장사 이만기의 등장은 신드롬 그 자체였지요. 나는 현대의 이름을 단 씨름단을 창단하고 무조건 이만기를 데려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다른 대기업들도 이만기를 잡기 위해 엄청난 백지 수표를 제안하며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장충체육관 모래판 바로 앞 VIP석에 앉아 이만기의 경기를 매번 직관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모래판을 지배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며 내 젊은 시절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하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나는 이만기를 조용히 내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기대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천하장사에게 나는 돈 봉투 대신 내 오랜 정비공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만기 장사, 나는 돈으로 자네를 사려는 게 아니네. 자네의 그 단단한 장단지와 모래판을 뒤흔드는 기백에서 대한민국의 불굴의 근성을 보았네. 나와 함께 현대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에 우리 민속 씨름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겠나? 나의 진심 어린 칭찬과 거물 총수의 소탈한 제안에 감동한 이만기는 결국 현대 코끼리 씨름단의 유니폼을 입었고, 현대 씨름단은 모래판을 통일하며 당대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스포츠에 대한 집착은 축구장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현대 호랑이 축구단연 울산 HDFC를 창단한 후 나는 매주 주말마다 만사를 제쳐두고 축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순히 관람석에 앉아 박수나 치는 구단주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훈련 시간이 되면 나는 직접 반바지에 축구화를 신어 매고 등번호 1번이 선명하게 박힌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들의 훈련구장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대재벌 회장이 그라운드에 나타나니 감독과 선수들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공을 차지 못했지요. 나는 운동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단주라고 봐주지 말고 똑바로 몸싸움해. 공 빼앗아 봐. 나는 실제로 젊은 선수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격렬하게 공을 찾고 넘어지면 흙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시합이 끝나면 온몸에 땀을 흘리며 선수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서로의 등대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권위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땀 냄새 나는 노동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선수들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바쁜 경영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내가 이토록 스포츠에 미쳤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포츠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오직 땀방울과 훈련 그리고 정직한 승부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걸어온 기업 경영의 본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 내 앞에는 언제나 거대한 산 두 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산은 바로 삼성그룹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나와 이병철 회장은 성격부터 스타일, 가문 배경까지 모든 것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복한 지주 가문에서 자라 동경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출신의 이 회장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정장에 완벽한 기획과 관리를 중시하는 멋쟁이였습니다. 반면 소학교 졸업에 막노동판을 구르며 자란 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편하고 뚝심과 현장 직관을 믿는 투사였지요. 우리 두 사람은 제게 이리자리를 두고 사사건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정경련 회관 건립 기금 문제였습니다. 내가 정경련 회장을 맡아 정경련 회관을 새로 지으려 할 때 각 기업의 자산 규모별로 기금을 할당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에도 막대한 분담금이 책정되었지요. 하지만 완벽한 계산을 중시하던 이병철 회장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기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언론을 통해 삼성이 재계의 맏형 노릇을 못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삼성 측 역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의혹을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재계 전체가 두 거인의 싸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슬 펄언 전쟁의 마침표는 의외의 순간에 찍혔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고이연 70세 생일날 나는 직접 축하의 의미를 담아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조선백자 도자기 한 점을 들고 삼성을 찾았습니다. 내 털털하고 소탈한 화해의 손길에 이 회장 역시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스타일은 달랐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대한 사명감만큼은 서로를 인정했던 영원한 맞수이자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대선배이자 맞수였다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내 뒤를 바짝 추격해오던 무서운 후배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연세대 출신의 상사맨으로 시작해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외치던 김우중 회장의 돌풍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중공업, 건설 등 현대가 장악하고 있던 핵심 분야마다 대우가 깃발을 꽂으며 정면으로 도전해왔지요. 현대의 소나타와 대우의 에스페로가 맞붙었던 자동차 시장의 전쟁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사석에서 김우중 회장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 방식을 보며 은근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기술과 내실을 다지기보다 금융 차입과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그의 방식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이지요. 하루는 정경련 회의가 끝난 후 내가 김 회장을 따로 불러 묵직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 회장, 세계를 무대로 장사를 잘하는 건 좋은데 기업이란 모름지기 내 손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 실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법이네. 남이 만든 회사 돈 빌려서 사들이기만 하는 건 기업가가 아니라 장사치가 하는 짓이야. 내 거친 독설에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나는 현대의 뚝심이 대우의 화려함보다 오래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훗날 외환위기와 IMF의 폭풍 속에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지켜보며 나는 경쟁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었던 그들의 몰락에 깊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과는 꽤나 낭만적이고도 엉뚱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백화점과 유통,
건설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긴 했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외롭게 거대 기업을 일군 신 회장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나와 통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말이면 종종 골프 회동을 가졌는데 한겨울 하얀 눈이 펑펑 내려 필드가 온통 하얗게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서들은 당연히 골프 약속이 취소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새빨갛고 노란 컬러 골프공 박스를 들고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신격호 회장 역시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필드에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하얀 눈밭 위로 빨간 골프공을 날리며 우리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봐 신 회장, 남들은 눈 온다고 방구석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밟으며 공을 쳐야 아이디어가 샘솟는 법이야. 신 회장 역시 일본에서 온갖 서름을 견디며 껌 장사부터 시작해 호텔을 짓기까지의 고생담을 털어놓으며 내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매서운 칼날을 겨누었지만 사적으로는 거친 시대를 함께 살아낸 동지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평생을 기업 경영에만 몰두해온 내가 정치판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재벌 총수가 노욕이 생겨 권력까지 탐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당시 5공화국과 6공화국 정부를 거치며 쌓여온 기득권 정치권을 향한 극도의 분노와 환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기업들을 안보협의회니 뭐니 하는 명분으로 불러 모아 주기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통치 자금, 즉 돈 봉투를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달러를 정치인들의 뒷주머니로 쑤셔 넣어주지 않으면 당장 세무조사를 때리거나 은행 대출주를 끊어 기업을 고사시키던 시절이었지요. 하루는 청와대 독대 자리에서 억 단위의 돈 봉투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정권의 행태에 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중동 사막에서 모래바람 마셔가며 벌어온 돈, 내 노동자들이 울산 조선소에서 쇳가루 마셔가며 만든 이 소중한 돈을 저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정치 사기꾼들에게 언제까지 상납해야 하는가. 정치인들이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강도짓을 일삼는 이 썩어빠진 구조를 내 손으로 직접 뜯어 고쳐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992년 나는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제14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핵폭탄이었습니다. YS 김영삼아 DJ 김대중 나는 당대 최고의 정치 거물들이 버티고 있는 판에 대재벌 총수가 뛰어들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선거 유세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내 평생의 정체성을 담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정주영은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일해온 부유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파격적이었던 것은 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재벌 해체였습니다. 현대라는 거대 재벌의 수장이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하니 세상이 뒤집어졌지요. 나는 소수의 총수 일가가 모든 계열사를 독점하고 황제 경영을 하는 구조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수십 년 앞서간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훨씬 더 음험하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후보 캠프의 집요한 견제와 정부 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현대 계열사들을 향한 고강도 세무조사와 자금 압박이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결국 나는 3이라는 성적으로 낙선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대선 낙선 후 정권의 혹독한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고 나는 법정에 서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내게 정계 진출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 어록을 조금 바꾸어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정치판에 와보니 시련도 있고 확실한 실패도 있더군요. 그러나 그 실패 역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예방주사였을 뿐입니다. 정치판에서 호된 불벼락을 맞고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은 다름 아닌 내 고향 땅 북한 통천을 향했습니다. 1998년 6월 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의 카메라를 울산과 판문점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500마리의 솥대를 거대한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솥대 방북을 감행한 것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501마리를 더해 총 1001마리의 소를 몰고 올라갔지요. 왜 하필 1000마리가 아니라 1001마리였을까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일을 더해 남북 민간 교류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길을 열겠다는 노경영인의 마지막 집념이 담긴 숫자였습니다. 내가 솥대를 몰고 판문점을 넘던 날 나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한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우던 소 한 마리를 몰래 훔쳐 팔아 갖출 자금을 마련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소 한 마리가 오늘의 현대를 만드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향의 아버지에게 그 빚을 1000배로 갚으러 갑니다. 내가 가져간 솥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남과 북에 닫힌 마음바닥을 쟁기로 갈아엎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방북을 통해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켰고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인이 북한 땅을 밟고 관광을 떠나는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해냈습니다. 2001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하던 새벽 나는 파란만장했던 85년의 생을 마감하고 임종 직전 조용히 세례를 받으며 우주 너머의 세계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 장례식장에는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두고 정주영병이라 불리는 무모한 도전 정신의 승리라 부르더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십니까? 돈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시작하기도 전에 연장을 내려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일대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내가 직접 닦아서 나아가면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99%는 실제로 지독하게 부딪혀보지도 않은 나태한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가슴 속에 내가 던졌던 그 묵직한 호통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봐요. 당신은 오늘 그 일을 해보기나 했습니까?